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며칠 내내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몸이 힘든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모두 있겠지만 저에게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답답한 나머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믿기지 않는 일을 겪고 파혼을 한 상태인데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혼인서약을 했으니 결혼을 했었던 아내의 기가 막힌 사기 행각에 대해 좀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40살 원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주고 있는 직원들이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사업을 꾸려온 건 아니고요. 5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급하게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을 털어내기도 전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는 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관계나 내부 직원들의 문제 모든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10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희 회사 격리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몇 번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들아, 우리 회사에 격리 직원이 있는데 참 똑똑하고 싹싹해. 사장인 나한테도 막내딸처럼 친근하게 구는 게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 너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아버지, 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면서 그래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긴 나이 차이가 꽤 나는구나. 그 아이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고 아주 귀엽고 재미있어. 처음에는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생김새도 못나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도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항상 먼저 다가와 말도 붙이고 상냥한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지쳐있던 저에게 아내의 따뜻함이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동안 사람들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제 입에 먼저 넣어주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제 생각을 차분히 잘 들어줬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주말이나 저녁이 되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자기 뭐 하고 있어? 어, 나 친구들이랑 만나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고 있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출근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나 지금 하나도 안 취했고 여자들끼리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어. 들어갈 때 카톡 할게요. 그래요. 괜찮으면 내가 데리러 갈까? 바로 집 앞이라서 충분히 혼자 갈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끊어. 저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엔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칠 정도지만요. 아무튼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서로 맞춰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는 밝은 모습이 저에게 힘이 되었기에 이만하면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내심 어린 아내를 얻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에 홀린 것 같아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꿈만 같았죠. 정말 인연이란 게 있다면 저는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나 봐.
거래처에 나가 있을 때에도 자기 보러 빨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자기 생각이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졌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이야? 나도 오빠가 좋아.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아내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평소 제가 하자는 것에 거절하지 않았던 성격이라 왜 결혼을 망설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오빠한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그게 뭔데? 사실 나 저녁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 뭐? 수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서빙 잠깐 하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 사실 집에 빚이 조금 있어서 나도 결혼하고 싶지. 근데 우리 집 가진 재산도 없고 하나뿐인 딸 시집 간다고 챙겨줄 게 있는 집도 아니야. 지금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취직도 일찍 한 거고, 부모님 사이도 안 좋으신 데다가 아빠가 사고를 좀 치고 다니셔서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고 있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앞으로 사는 동안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우리 같이 노력해서 더 많이 채워나가자.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지? 어? 두려워하는 아내에게 같이 노력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늘 박이만한 모습에 구김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았던 아내였는데 티 하나 내지 않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 서로 재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과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월세, 생활비 모두 집에 도움 없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해 자기를 받아준 저희 회사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바로 아내의 월급을 올리고 제가 쓰는 카드를 하나 줬어요. 이거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쓰는 카드로 하자. 자기 생활하는 것도 같이 써. 아내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잖아요. 당연한 거라며 되려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저녁과 주말이 되면 끊임없이 카드 결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백화점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옷차림도 점점 바뀌게 되고 결혼을 앞둔 아내는 놀러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호텔에서까지 결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자기 지금 어디야? 오빠, 나 호텔이지. 호텔? 너 누구랑 갔는데? 설마 이 카드 결제 내역 나한테 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 알지. 나 친구들이랑 호캉스 왔어. 나 사실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미리 말할 걸 그랬지? 편하게 쓰라고 준 카드는 맞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상의도 없이 쓰는 게 어딨어. 그렇지. 미안해. 근데 나도 좀 서운해. 바쁘다고 나랑 같이 보내지도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친구들밖에 없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친구들도 많이 아쉬워해. 그래, 그건 이해해. 그냥 다음부터는 큰 금액이 결제되는 건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냥 카드 내 생활하는 걸로는 안 쓸게. 그럼 되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원래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죠. 그런데 아내는 그동안 제가 알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처가댁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차일피일 처가댁과 인사 나누는 자리를 미루는 아내에게 나를 잡고 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만들더라도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인사는 무슨. 내가 적당한 식당 알아볼게요. 남의 우리 집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결혼할 사이인데 남이 어딨어.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짧게 인사만 드리자. 싫다니까. 밖에서 인사드리면 결혼 못해? 아무리 집이 허름하다고 해도 평생 안 갈 것도 아니고 왕래하며 지낼 텐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쁜 제가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건 미안했어요. 사소한 걸로도 다툼이 자주 생겼고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매번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게 조금은 한심해 보였어요. 처음에 봤던 아내의 이미지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직감을 믿었다면 겪어도 되지 않을 파혼이라는 일이 벌어지지조차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이미 결심했으니 미룰 수도 없고 부모님과 상견례부터 먼저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장소에 갔고 아내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 앉았어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약간 대면대면해 보이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고 곱다. 하나밖에 없는 딸, 어린 나이에 결혼을 승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진 게 정말 너무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돈 어른께 송구스럽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여유가 많이 되고 기특하게도 저희 아들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복덩이를 얻었어요.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건 부담을 다 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가야,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 결혼식은 심과 행복해야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박한 결혼식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댁이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기뻐요. 상견례는 정말 빠르게 끝났어요. 아마 1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고 혹시나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때가 미리 배려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알 수가 없으시고 그날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부모님 모두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일하면서 지낸다고 많이 바쁘다고 하는 것 같다니 언제 이렇게 의사 사이를 데려왔어?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수습했어요. 엄마, 내가 의사가 아니라 회사라고 했잖아.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들었구나.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고 저는 단순히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아내가 계속 주도하고 아내 혼자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는 맞장구만 치는 형식으로요. 아내가 그렇게 미인인 편은 아닌데 아내를 닮았다기엔 두 분 모두 분위기도 많이 달랐고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부모와 쏙 빼닮은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신없던 상견례가 끝나고 오는 길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부모님 사이는 조금 좋아지신 거야? 뭐 그렇지.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자기가 오늘 고생했어. 두 분 다 말씀도 없으셔서 혼자 떠들고 이야기하느라. 아니야. 원래 내가 분위기 메이커잖아. 그런데 오빠, 우리 결혼식 조금 미루는 건 어때?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냥 조금 무서워. 이렇게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봤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를 더 잘 알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 잘해줄게. 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좀 피곤하다. 오늘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갈게.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날짜도 가장 빠르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신혼집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내 명의로 하나 마련해 주셔서 정말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준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심각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내일 시간 좀 있어? 내일? 딱히 일은 없는데 왜? 그럼 내일 엄마랑 어디 좀 다녀오자. 그렇다고 이모랑 가자니 거기서 혹시나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그것도 좀 걱정되고. 왜? 어딜 간대 그래? 그냥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 어딜 가는지 말을 해줘야죠. 사실은 너랑 너 결혼할 나이 궁합 좀 볼까 해서 말이야. 궁합? 엄마 그런 걸 언제부터 믿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너가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엄마 마음도 안 좋기도 하고 너희 아버지랑 상의할 수 있다면야 그러고 싶은데 엄마도 뭔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 아니 재미로 봤다가 둘이 헤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식만 올리면 되는 거고 어린 친구긴 하지만 똑똑하고 좋은 친구예요. 결혼 얘기까지 부모님께 한마당에 갑자기 이러시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니를 잘 탈려서 말렸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상대를 못 믿는 것 같은 행동 같아서 찝찝하긴 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함께 궁합을 보러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일반 무속인이 아니라 사주와 궁합을 봐주는 철학관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름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래서 저도 귀가 솔깃한 채 듣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결혼을 좀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둘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자 생년월일을 듣고 철학관 원장님이 진지하게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확인하더라고요. 잠시 후 노트를 보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냥 일반 직장인은 아닌가 봅니다. 네, 원래 직장에 다녔는데 애 아빠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떠났어.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게 있나요? 사람을 잘 만나야 기운이 상승하는 팔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그만큼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기 마련이죠. 아드님이 참고 희생을 많이 하는 팔자예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여자분은 사주가 참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사주가 이상하게 나오다뇨?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둘이 결혼을 못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화들짝 놀라 철학관 원장님께 되물었습니다. 네? 결혼을 못하다뇨? 여자분이 참 밝고 좋은 기질을 가졌는데 그 집안 사람이 될 팔자가 아니에요. 지금 집도 다 구해져 있고 상가리도 마쳤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좋은 일 앞둔 사람한테? 우선 하시는 건 진행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드님의 기질이 순하고 약해서 뭐에 하나 빠지면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억지로 태어나면 일이 더 커질 거고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는 원장님께 더 이상 대묻지도 못한 채 어머니와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어머니 말로는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게 이런 궁합 같은 거 함부로 보는 거 아니라니까. 엄마, 내가 보기엔 그냥 돈만 날린 거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자꾸 마음이 쓰여. 결혼식 조금 밀어보는 건 안 되겠어? 엄마도 똑같은 소리를 또 하게 한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해. 걱정이 많은 어머니셨기에 마음 푹 놓고 기다리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머니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저 잘 살라는 말만 하셨고요. 그렇게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꼼꼼하게 웨딩 플래너와 상의하며 결혼식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어질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 겪어본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미용실로 갔어요. 신랑 신부가 같이 받는 게 맞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쓰여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했고요. 머리를 손질하고 메이크업을 받는 엄마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그 철학과 원장 말이 자꾸 마음이 쓰여.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너무 찝찝했어요. 철학관 원장의 단호한 말도 자꾸 생각이 났고요. 그렇게 잠시 뒤 저희는 예식장에 도착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아버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랄까요? 지난번에는 말수가 없으셨는데 오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하시면서 지나치게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은요, 같은 서울인데. 아, 그러셨나요? 그랬었죠? 저희가 올라왔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사돈댁은 하남에 사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맞아요. 하남도 서울이랑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는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나 친척들은 거의 없었고 거의 저희 집 사람들만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아내와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표정이 많이 얼어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넋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신랑 입장을 하고 아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다들 환원성을 지르며 예쁘다고 박수를 쳤고요. 주례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 해주셨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네. 그럼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로 변함없이 신랑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낭독한 교수님이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넋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다 놀란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부가 결혼식이 처음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결혼은 다 처음이지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부는 맹세합니까? 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그렇게 결혼식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라고 했던 남자가 축가를 불렀고 밝은 음악과 분위기로 식장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음악 소리에 묻혀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식장 곳곳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신부가 엄청 슬픈가 봐. 그런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눈물을 흘려? 아내는 한번 눈물이 터지자 멈추지 않는 듯 보였고 저는 옆에서 아내를 잘 다독여줬어요. 축가를 부르던 친구도 노래를 마치고 신부를 한번 쓱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행진을 마치고 사진 촬영까지 마치자 피로 연장을 돌기 위해 우리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지쳐있는 상태로 마주했어요. 자기야, 아침부터 힘들었지? 이제 긴장 풀어도 돼. 오빠.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다 괜찮다니까.
우리 인사만 얼른 드리고 부모님들이랑 밥 먹자. 어? 그렇게 피로 연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저기요, 신랑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요. 미치셨어요? 지금 결혼식 이미 다 끝났는데 대체 누구신데요? 아내분,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까 축가 부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남자친구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그 남자 와이프고요. 그 두 사람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이미 헤어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수상해서 따라와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 입에서 놀랄만한 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씻고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내는 저랑 결혼을 생각한 건지, 그것보다도 남자친구는 또 무슨 이야기인지, 그동안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번 돈이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 돈이 다른 남자를 보여주려고 가꾸는 데 쓰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 남자친구가 와서 축가를 부르는 것도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완전히 속으셨어요. 그쪽도 저도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두 사람 완전 미쳤어요. 잘도 뻔뻔하게 이렇게 남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 있어요? 제가 이혼하려고 모아둔 자료가 있어요. 저 미친 사람 아니고 거짓말 아니니까 이건 믿으셔도 돼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요? 그런데 저 여자는 팔자 고치겠다고 웨딩드레스 입는 게 너무 괘씸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 자기 부모도 아니라고 했어요. 또 어디서 데려온 거야? 아주 지능적이죠, 저것들. 저기 있네요, 가짜 부모들.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둘의 대화를 들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당황하는 얼굴을 보니 그 여자의 말이 100%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들 사실이야? 당신들 정체가 대체 뭐야? 아이, 저희랑 아무 죄 없어요. 그 아가씨가 돈 주고 받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이 나이 먹고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알바 대행하는 거예요. 그럼 저 보기는 안 부끄러우셨어요? 아이, 근데 우리도 사기꾼인 건 몰랐어. 우리도 양심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알바면서 뻔뻔하게 진짜 부모님처럼 행동을 한 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애초에 예비 아내의 부모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대행 알바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을 연기 연습하고 대본도 쥐어주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인사할 때부터 이상했던 직감이 딱 들어맞았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피로 현장에서 밥 먹고 있다니까, 그 직접 가서 따지시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당장이라도 머리가 돌 것 같아서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어요. 아내에게도 화가 나지만 뻔뻔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남자를 보니까 두드려 패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기왕 이렇게 엉망이 된 결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주방을 한 대 날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나가 떨어진 남자는 처음에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쏘아붙이더군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아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까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남자의 와이프까지도요. 상황 파악이 좀 됐어? 그럼 잔말하지 말고 따라 나와. 두 사람을 버려두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흡연구역에 가서 오래간만에 끊었던 담배를 태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를 안정시키는데 거의 미친놈처럼 살아왔고 너무 외로워서 여자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슬펐다가 미친 사람처럼 감정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남자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날 쳤어.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당신 폭행죄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아니,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없지. 내가 여자친구 결혼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서 축구 불러주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언제까지 그러려고? 사람을 어디까지 기만하겠다는 거야? 당신 결혼도 했다며? 아까 여자분이 찾아서 그렇게 말하더라. 당신 와이프라고. 알고 있어. 우린 곧 이혼할 거고 당신 아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하라고 했어. 좋아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은 이 여자 버리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시게? 빈정거리는 말투와 모든 행동이 너무 당당해서 치욕스러웠어요. 주먹이 재차 올라가려는 걸 겨우겨우 참으면서 풀려가는 두 다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데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곧 경찰 온다고 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정말 황당했죠. 파혼까지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 폭행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보다 더 해결해야 할 건 아내의 모든 행각이었죠. 아내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어요.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하려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대로 계속 모른 채로 살아주기를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남자랑은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진짜가 정리가 됐다고 맹세한다면서요. 그러자 저는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는 모양이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이 반쯤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호구로 보였어?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그래서 결혼하기 무섭다고 한 거야? 그래, 나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나도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랑 대화도 안 맞고 같이 여행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결혼하자고 하니까 처음엔 혹했지. 그런데 내가 이 남자 만나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자기는 나를 쳐다도 안 보잖아. 어린 여자랑 결혼만 하려는 사람 같고. 다른 남자한테 행복한 감정 느낀 게 그렇게 나빠? 헤어졌잖아.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도 했잖아. 너 대체 뭐야? 부모님도 이 사실 아셔? 그 사람들 부모님 아니야. 뭐? 자기가 계속 결혼하자고는 하는데 나도 무섭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서 거짓말한 거야. 부모님은 아르바이트 서서 한 거고. 그래서 하객도 얼마 없어. 친한 친구들은 안 불렀어. 내가 거짓말한 걸 알게 되면 다들 실망할 테니까. 그래서 부모님 댁 가져가면 정색을 했구나. 아예 네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집도 있을 리가 없었겠지. 내가 실망하게 한 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돈 없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돈이 많이 보여서? 처음부터 내가 속인 게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나도 혹했어.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싫었어. 내 나이가 너무 젊고 자기가 잘해주는 건 좋은데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결혼식 준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준비했잖아, 알지?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어. 너 정말 뻔뻔하다. 그래서 나랑 파혼할 거야? 나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싫었어. 너무 무서워. 모든 잘못은 너한테 있는 거 알고는 있지. 기다려. 분명히 말해두지만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파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식장부터 이런저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니 그런 줄 알고 있어. 두 사람 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사람과 대면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하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정리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걸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정상까지 마무리하고요. 아들, 세아가는 어디 있고? 엄마. 정말 그 얘기가 맞았나 봐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엉엉 울어본 적은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아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엄마, 다 거짓말이래. 나랑 결혼하기 싫었대.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억지로 한 거고, 오늘은 부모님도 하객도 전부 가짜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엄마, 나는 너무 억울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울어? 아버지 회사도 잘해보고 싶어서 미친놈처럼 매달려서 살았는데 결혼은 너무 욕심이었나 봐요. 그럼 지금 파혼하겠다는 거니?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결혼하기까지도 찝찝한 게 많았는데 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착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도 없을까. 엄마, 그러게, 엄마도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찝찝했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당분간은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지내자. 진작에 너를 말릴걸. 이렇게 내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볼 줄 알았으면 말이다. 철학관에서 원장님이 해주셨던 말도 떠오르고 그간 있었던 수많은 수상한 행동들을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 품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붙들려서 저는 폭행죄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파혼에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일도 정말 기가 막히죠. 살면서 이런 일로 경찰서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서를 쓰면서도 그동안 의심스럽던 게 다 사기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어머니에게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고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연애는 그 남자랑 하고 결혼은 저랑 한다는 신부였을까요?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제가 회복이 될지,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아기 생기면 열심히 키우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바랬거든요. 저는 폭행죄로 입건되어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잘 상의한 끝에 그래도 사람을 때린 건 죄가 있으니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열심히 번 돈이 아닌데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일은 며칠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현모양처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남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아내한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해고 처리했어요. 그 문제로 며칠간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확실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났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도 놀랐지만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해왔던 모든 시간들에 더 놀랐어.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이 무서워서 그런 거면 안 할게. 그냥 나도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조용히 잘 살길 바란다. 저희 태도가 단호하니까 아내는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길래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아내가 계속 붙잡았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말하고 나왔어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문자가 왔는데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었고요. 어느 순간 저도 전혀 미련도 남지 않고 아니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100년 가약을 맺을 뻔했으니 아찔하기도 하고요. 너무 분하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느낌이라 극단적인 생각도 문득문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옛날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처럼 살아는 죄를 짓고 살면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내는 반성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을 구하기보단 제가 가진 답답한 마음을 익명의 공간이란 걸 활용해서 조금 풀어내고 위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지난 일을 쭉 써내려갔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귀에 들어간다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에 출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